일체 유의법이 여몽한 보영이며 여로 형여전이 엄자여시 관일이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 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운문농 실정의혹 제12편 온누리가 다 법신이 아니다 하는 주제로 한번 그 안에 들어있는 현지를 체득해 보기를 바랍니다. 헛개비로 나타난 빈무 그대로가 법신이로다 하신 일숙각의 말씀을 들려주시고는 주장자를 세우면서 말씀하셨다. 온누리가 다 법신이 아니다. 자, 여기서 일숙각에 대하여 좀 알아보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일숙각은 육조 해능선사에게 깨달음을 증명받고 가야 한다는 영가대사에게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게 하신 해능선사의 청에 따라 하룻밤을 자고 가면서 바로 깨달았다는 뜻으로 붙여진 애명이다. 헛개비로 나타난 비모 그대로가 법신이로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영가대사는 해능 육조 해능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뒤 조계산을 내려오던 중 정도가를 불렀다. 정도가란 깨달으신 내용을 시로 읊은 것이다. 정도가의 핵심인 본문은 바로 이 구절이다. 무명실성 즉 불성, 화나공신 즉 법신이다. 이 말을 해석해 보면은 번뇌 무명의 성품이 곧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처의 성품이며 헛것이고 환상이라고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이내 몸이 바로 법신이로구나 라는 구절을 운문선사가 들려주시고 주장자를 세우면서 항상 일구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누리가 다 법신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영가대사가 하신 말씀은 화나공신적 법신이라라는 말과 정반대인 온누리가 다 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영가대사가 하신 말씀은 물질인 이 몸이 법신이라고 하셨으니 절대 긍정이라면 원문선사의 온누리가 다 법신이 아니다라고 하셔 절대 부정으로 항상 일구로 하십니다. 왜 이렇게 서로 부정과 긍정으로 항상 일구를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상대성 원리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상대라고 상대이고 크다 작다가 상대이고 모든 말은 그 근본을 다 서로가 법성이 서로가 표현하는 것이 다르지만 결국 같은 뜻이 된다는 것이 상대성 이론이며 아인슈타인 박사가 밝힌 등가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조 해능선사는 대답법이라 했고 공적 시색이며 색적 시공이란
상대성을 절대인 일심에서는 갈라지는 원리이며 과학적으로 말하면 색의 물질이요 공은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절대의 법칙에서 말하듯 물질을 분해해보니 전부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2500년 전에 알아낸 부처님이야말로 과학적으로 모르던 시절에 어떻게 알아냈을까? 이 상대성 원리인 대대법과 공이 그대로 색이며 색이 그대로 공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근세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상대성 이론과 등가 원리로 증명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발명한 상대성 원리와 등가 원리를 현시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 원리, 인터넷에 올려진 것을 인용하는 것임을 밝혀줍니다.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을 무너뜨리다 20세기 우주 개발 경쟁을 불러일으킨 상대성 이론 무한 이해에 다른 어떤 물론도 그토록 인간 정신에 깊은 감동을 준 적이 없다. 바비트 헤벨리트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을 무너뜨리다. 현대적인 의미와 과학의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갈릴레이와 데카르트 그리고 뉴턴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과학은 발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천체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어떤 규칙이 어떤 천체에 한결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초기의 과학은 주로 일상적인 물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갈릴레이는 기울어진 탑 위에서 물체를 떨어뜨리거나 경사에서도 둥근 물체를 굴렸고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바라보다가 만유 인력의 법칙을 떠올렸다. 그들은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를 수학적으로 분석했다. 뉴턴이 운동법칙을 발표한 후 그의 운동 방정식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자연은 마치 수학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100층이 넘는 최첨단 빌딩이나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체에 힘을 가하면 움직인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면 물체의 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이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쉽게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은 물리적 실체인가? 아니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도입된 추상적 개념에 불과한 것인가? 뉴턴은 이 질문에 그럴듯한 답을 해야만 했다. 시간과 공간이 물리적 의미를 모른다면 운동 방정식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뉴턴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 불변의 실체이며 이로부터 구성된 우주 역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견고한 세계라고 생각했다. 고전역학은 자연 형성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썼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얻어진 수학적 결과들은 일상적으로 경험과 잘 일치한다. 어떤 물체에 힘을 주면서 물체의 속도가 빨라지고 야구공을 세게 던질수록 그것을 받는 사람의 손에 전달되는 충격은 더 커진다. 어떤 물체를 소나기에서 세게 누르면 그 물체는 똑같은 크기의 힘을 손바닥에 전달한다. 뉴턴은 운동 방정식에 중력을 포함시켰지만 전기력과 자기력이 수학적으로 표현된 것은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1860년대 영국의 맥스웰은 고전 물리학의 고대를 전자 기력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몇 개의 방정식이 추가되어 수학적으로 내용은 조금 어려워졌지만 우리의 직관과 일치한다는 점에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가면서 19세기 말의 물리학자들은
머지않아 우주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충만했다. 당시 물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갈목할 만한 업적을 세운 케빈경은 이제 물리학에 남은 일은 기존 측정감들의 소수점 이하짜리 수를 눌러가는 것일 뿐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물리학에 남은 두 가지 문제, 즉 빛의 특성에 관한 문제와 뜨거운 물체가 내뿜는 복사와 관련된 문제를 짧게 언급한 적이 있다. 그를 비롯한 대다수의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지엽적인 문제로 여기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로부터 채 10년이 지나기도 전에 두 가지 문제는 기존의 물리학을 송두리째 갈아엎는 대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첫 번째 문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탄생시킨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물리학을 만들면서 시간과 공간, 실체에 관한 고정적 개념을 단숨에 날려버렸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가설이 들어있다. 하나는 빛의 성질에 관계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 법칙의 일관성에 관계된 것이다. 광속 변리의 원리, 즉 빛의 속도는 광원이나 관측자의 운동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 상대성의 원리, 물리법칙은 등 속으로 움직이는 관찰자에 대한 항상 동일한 형태로 표현된다. 만일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빛을 보면 어떻게 될까?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사실을 일상적인 관념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예를 들어 야구선수가 시속 150km의 속도로 공을 던진다고 하자.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볼 때 그 공의 속도는 시속 150km이지만 공과 같은 방향으로 시속 100km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공의 속도는 50km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야구공을 빛으로 바꾸고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이 빛을 관찰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어린 시절부터 생각해왔던 의문점 가운데 하나였다. 상대적으로 볼 때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빛의 속도를 측정한다면 빛은 정지된 것처럼 보여야 한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의 속도는 항상 30만 킬로미터 결코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법이 없다. 즉 광원이나 관찰자의 운동에 관계없이 빛의 속도는 언제나 일정하다. 뉴턴 역학에서는 물체의 힘을 가하면 어떤 속도로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는 상대성 이론은 지난 300년 동안 물리학을 지배해왔던 고고역학의 몰락을 가져왔다. 운동이란 공간적인 위치에 대한 시간의 변화를 말한다. 이처럼 운동은 시간과 공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고전 물리학에서는 이런 시간과 공간을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우주의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시간은 빨리 가지거나 느려지지 않으며 공간은 늘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와 관찰되는 대상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속도가 빨라질 수도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즉 이 일가는 mc2라는 공식은 한꺼번에 들어보았을 것이다. 여기서 E는 에너지, M은 물체의 질량, C는 빛의 속도를 말한다. 빛의 속도는 약 30만 킬로미터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므로 좌변과 우변의 등식관계에 의하여 에너지가 바로 질량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상대성 이론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질량이 그대로 에너지라는 등가 원리다. 아인슈타인과 사인 이전에는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되었다. 질량은 존재의 영역에 속하지만
에너지는 인식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질량과 에너지는 각각 따로 보존되는 물리라인이다. 19세기의 물리학자들은 에너지가 새로 생성되지만 소멸되지도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발견했다. 이것은 열대학 제1법칙의 또 다른 이름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돌을 들어 올리면 운동 에너지가 사용되지만 돌을 떨어뜨리면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질량 또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질량 보존 법칙의 지배를 받는데 돌을 잘게 부수온다고 해서 질감이 환수되지 않는다.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체를 질량과 에너지가 경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만일 물질을 결합하고 있는 에너지의 작은 부분이라도 풀려난다면 그 결과는 원자폭탄 같은 핵분열로 이어진다.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물리적 조건이 필요하다. 예컨대 우주가 창조된 빅뱅 시기에는 10억도 이상의 엄청난 온도에서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자유롭게 변화되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일정한 속도, 등소 운동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적용되는 이론이다. 이에 비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 운동처럼 속도가 변하는 물체가 적용된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수립하면서 그 유명한 엘리베이터 사고 실험을 생각했다. 엘리베이터 속의 관찰자는 중력이라는 힘이 물체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를 한다면 엘리베이터 속의 관찰자는 중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 사고 실험을 통해 그는 중력과 자유낙하를 하는 물질의 가속운동이 동일한 것임을 밝혀냈다.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가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하게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술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과 만류인력과 법칙은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 만류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이것은 두 물체 중 하나가 이동시키면 다른 하나에 미치는 힘도 동시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에 의미한다. 그 중력 효과는 상대적으로 이론에 의해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속도로 즉시 전달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태양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상상해보자. 궤도를 유지하던 힘이 사라지면 지구는 곧바로 직선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 태양은 8분 뒤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8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는 중력 효과가 빛보다 먼저 도달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는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는 상대성 이론에 위배된다. 도대체 중력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아인슈타인에게 커다란 수수께끼였다. 그는 10년 동안 그 문제에 매달린 것에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탄생시켰다. 가속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힘을 느낄 수 있다.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밟으면 운전자는 자신의 몸이 뒤로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고 커브길을 돌면 옆으로 쏠리는 힘을 받는다. 이런 힘을 관성력이라고 하는데, 이는 질량을 가진 물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힘이다. 중력 또한 모든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물체가 하나도 없는 텅 빈 공간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아인슈타인의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중력과 가속운동에 서로 비슷한 것이 아니라 아예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실체의 모습, 다른 모습에 불과하다. 그는 중력이 다른 힘들과는 달리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며 시간과 공간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은 그 속에 들어있는 질량과 에너지의 분포에 따라 구부러지거나 휘어져 있다는 것이다. 지구와 같은 원체는 중력이라고 부르는 힘에 의해 휘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휘어진 공간 속에서 가장 가까운 경로를 따라 직선으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 구릉지 위를 나는 비행기를 생각해보자. 지구의 표면으로 2차원에서 비행기는 3차원 공간에서 직진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비행기 그림자는 2차원 지면 위에서 구릉을 휘어진 경로를 따라 진행한다. 마찬가지로 태양의 질량이 시간과 공간을 휘게 만들기 때문에 지구가 4차원 시공간 속에서 직선으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3차원에서 원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3차원 공간에서 직선으로 움직이는 비행기와 2차원 평면에서 휘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비행기, 그림자는 질량과 중량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상대성 이론 논문에서 태양이나 행성 같은 물체에 의해 휘어진 공간의 기하기를 나타내는 한 쌍의 방정식을 유도했다. 이 방정식들은 질량을 가진 물체에 의해 공간에 어떻게 휘어졌는지를 정확히 묘사한다. 그는 중력이 시간과 공간의 공률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세 가지 현상을 대책했다. 즉 태양 근거리에서 빛이 휘어지는 현상과 수성 궤도의 미시한 변화, 그리고 중력장에서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이 그것이다. 빛은 시공간 속에서 가장 가까운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 아인슈타인 박사처럼 태양의 질량으로 인해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 근거리는 빛이 약간 휘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1919년 영국의 웨스턴은 상대성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원정대로 이끌고 갔다. 마침내 태양이 달 위에 완전히 가려지는 계기에 있을 때 빛이 실제로 태양에 의해 굴절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궤도를 도는 수성의 경우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조금 길쭉하게 늘어난 타원 계통으로 따라 돌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타원의 긴 지름이 1만 년에서 약 1도 차이로 태양 주위를 회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효과는 비록 아주 작지만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기 전 훨씬 전에 1859년 러베리아에 관찰할 수도성 근일점 이동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상대성 이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이론이 입증한 최초의 사례이다. 수성의 근일점은 거대한 태양의 질량에 의해 미세하게 변한다. 상대성 이론의 세 번째 예측은 중력장에서 시계가 느려진다는 것이다. 중력이 갈수록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시간이 얼마나 느려지는지 알고 싶다면 셀슘 원리 원자 시계를 지구 위의 높은 궤도에 일정 기간 놓아둔다면 다시 지구로 가져와 지구에 있던 시계와 비교하면 된다. 실제로 중력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무중력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덜 늙는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고도로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해수면 근처에 사는 사람보다 빨리 늙는다. 20세기 우주과학 경쟁을 불러일으킨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은 태양처럼 질량이 매우 큰 물체에는 물체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은하, 그리고 빛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아주 작은 입자들에 적용되는 이론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직관이나 경험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구상의 모든 물체들은 비록 그 효과가 미미할지 상대성 이론의 영향을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X이다. GPX는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안내한다. 비행기나 배도 GPX를 이용해 항로를 정하고 목적지를 찾아간다. GPS 정보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이 알려주는데 이 위성들은 자체 내 원자력 시계를 갖고 있다. 내비게이션으로 어떤 곳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의 시계와 지구에 있는 시계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위성은 시속 14,000km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돈다.
그런데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는 시간이 느려진다. 계산에 의하면 위성에서는 하루에 7mB 밀리초 1000분의 1초씩 시간이 느려진다. 한편 위성은 지표면에서 2만 km 높은 곳에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약한 곳에서는 시간이 빨리 간다. 이 때문에 위성 시계는 지표면보다 하루에 45초 더 빨라진다. 따라서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결국 위성의 원자시계는 지표면보다 38 정도 빨리 가게 된다. 즉 한 달에 약 1초 이상을 오차가 생긴다. 이것을 시속 100km로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원래 위치에서 약 30m 거리를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자동차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상대성 이론에 의한 효과를 보정해 주어야 한다. 상대성 이론은 19세기의 수학자 게오르 리만이 없었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휘어진 공간을 발견했다. 지구의 표면은 2차원으로 구부러진 평면이다. 만일 지구의 어느 곳에선 같은 방향으로 여행하면 결국 우리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처음의 출발점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3차원 우주에서 같은 방향으로 여행을 계속하면 원래로 출발점으로 되돌아올지 모른다. 이것은 우주 자체가 구부러져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우주가 구부러져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스스로에게 닫혀 있지 않다면 결국 우주는 무한할 수밖에 없다. 20세기 초 미국의 천문학자 에번드 허블로 우주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약 145년 전 빅뱅과 더불어 시작된 우주의 진화 과정을 보여준다.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나 은하일수록 멀어져가는 속도는 빨라진다. 리만은 비유클리트 기하이라는 불리는 곡을 개념으로 정립했다. 곡률에 일한 어떤 곡선이나 곡면의 휘어진 비율을 뜻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의 표면은 가운데 부분은 둘레가 약 끝에 있는 부분보다 조금 더 많이 휘어져 있다. 현대의 천문학자들은 리만의 곡률 개념을 이용해 멀어져가는 은하계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 즉 그대들은 우주가 무한한 열려져 있는 공간인지 아니 닫혀있는 공간인지 알고 싶다는 것이다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혀졌듯이 부처님의 경계는 우주 실상을 바로 2500년 전에 다 밝혀주셨고, 지금의 과학자들은 양자이론으로 과학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진공을 연구하고 있으며 햇빛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부처님의 해안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불교를 알아내는 것이 지금은 과학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무엇인가? 왜 대하여 이미 밝혀지지 않은 인간과학이 모르는 부분이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빛과 미지의 세계, 즉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은 선사들이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